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제 친한 친구의 학원 선생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학원 선생님은 여성분이셨는데 남편분과 함께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농사일을 도운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신기? 아니면 촉? 이런 게 조금 뛰어나신 분이라 밤에 종종 귀신을 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번화가가 아닌 이상해야 밤에 돌아다니는 일은 최대한 피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러다 시골 부모님 댁에서 농사일을 도와드렸던 바로 그날, 논이었나 밭이었나 하여간 그 일터와 이어지는 산 언저리에 일을 하면서 사용했던 농기구와 집 몇 가지를 그대로 두고 깜빡 잊고 돌아와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녁밥을 다 먹고 나서야 다들 그 생각이 난 모양인데, 시골은 도시보다 어둠이 더 빠르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걸 노년의 어르신들이 다시 가지러 가기엔 좀 멀기도 멀고 차라리 발빠른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게 낫다 보니까 그때 남편이 홀로 후딱 다녀오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 시골이라 그런지 가로등도 하나 없고 자정이나 아주 밤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겨우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농기구와 짐을 놔두고 온 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대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는 작은 짐꾸러미와 낫이 하나 놓여 있어서 그걸 주워서 다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길 중간에 하얀 옷을 입은 긴 생머리 여자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손전등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비췄는데 멀쩡한 여자였대요. 근데 가만히 서서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근데 거기가 시골이니까 그냥 이 동네 사람인가 보다 하고 다시 손전등 불빛을 얼굴에서 거두고 길 아래로 비춘 채 그 여자를 지나쳐 걸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여자의 머리가 막 위아래로 180도로 휙휙 꺾이더랍니다. 그 남편분은 공포에 질린 채로 눈을 꼭 감고 낫을 미친 듯이 휘두르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선생님께 주절주절 다 하나하나 풀더랍니다. 그러면서도 그 귀신이 막 목이 꺾이는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막 흉내를 내서 보여주더래요. 근데 선생님께서 신기나 촉 이런 게 엄청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남편분의 이야기를 천천히 다 들어주고 난 뒤에 선생님은 주방으로 가서 소금을 한 움큼 가져와서 남편 얼굴에 막 들이밀었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분이 막 기겁을 하면서 그걸 피해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지금 안 나가면 밤새 지독하게 내가 괴롭힐 거야. 얼른 나가. 그러자 그 자리에 남편이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더니 그때 갑자기 그 시골집 문 밖에서 여자가 막 깔깔깔깔하면서 웃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신을 차린 남편분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면서 갑자기 목이 아프다고 막 통증을 호소했대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실 선생님 남편이 목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 디스크도 약간 있고 말이야. 근데 귀신을 흉내낸다고 어떻게 그렇게 목을 확확 꺾어댈 수가 있겠어. 게다가 어두운 시골길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 후레쉬로 땅바닥을 비췄는데 어떻게 사람 목이 그렇게 사정없이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었겠어. 귀신을 봤거나 귀신에게 홀렸던 거겠지. 말 그대로 그 남편분은 귀신한테 홀린 거였고, 그 남편분의 마지막 기억은 귀신을 보고 겁에 질려서 눈을 질끈 감았던 바로 그 순간까지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선생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밖에 나가는 걸 꺼려하는 겁쟁이가 되었다고 해요. 때는 2005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일경을 달고 한 보름 정도 후에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저는 그때 소운동장에서 대원들과 같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면회를 오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정보다 훨씬 빨리 오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왔다는 걸 알고는 급히 씻고 축구를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음료수를 돌렸고, 그렇게 기분 좋게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경찰서 정문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그 공포스러운 외박을요. 그렇게 가까운 항에 가서 회와 꽃게탕을 먹고서 관할에서 가장 유명한 콘도로 가서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을 한 뒤에 두 분을 먼저 숙소로 들여보내드리고는 저는 근처 PC방에 가서 좀 놀다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PC방에서 조금 놀다 보니까 벌써 새벽 3시인 거예요. 몸에 피곤함을 느끼면서 다시 그 콘도의 객실로 향했는데, 어라?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에이, 왜 이리 조심성들이 없어? 혼자 이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객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 찜질방을 좋아하는 두 분이었기에 밑에 찜질방 가셨나? 뭐 곧 들어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저는 들어 누웠습니다. 전날 새벽 근무를 선대다 축구까지 하고 또 외박 나와선 술 마시며 계속 놀았던 저였기 때문에 몸이 많이 피곤했는지 바로 잠들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잠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온몸에 본능처럼 잔뜩 소름이 돋아서 눈을 뜨니까 어떤 남자가 제 손에 식칼을 갖다 대면서 절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 온몸을 올가매는 그 섬뜩함에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는 생각에 그 남자를 발로 걷어차고 거실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모습은 허겁지겁 도망 나오던 중 제가 지나쳤던 그 거실 바닥에는 어떤 여자와, 그리고 여자와 이 남자아이가 피를 잔뜩 흘리면서 죽어 있었고, 특히 그 여자아이는 손목이 아예 잘려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저는 곧바로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객실 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곧바로 1층 인포에 가서 내가 묵는 객실에 살인마가 있다고 빨리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던 그 콘도 직원들은 나중에야 상황 설명이 됐는지 한 4-5명이 아주 급하게 제가 묵은 그 객실로 뛰어 올라갔고, 이상한 건 다시 갔던 거기엔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신 저희 외할머니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우리 객실 옆에 있는 객실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그 옆 객실은 한 2달 전쯤에 한 남자와 여자가 자식들을 여행한다며 데려온 뒤에 단체로 자살했던 그런 객실이었습니다. 자살한 이유는 카드비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손목을 그었는데도 죽지 않자 그 아빠라는 작자가 식칼로 아예 손목을 잘라버렸었죠. 실제로 그날 밤 그 시체들을 치우러 의경 2명이 동원됐었는데 그 2명은 며칠 동안 가위에 눌리고 밥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객실은 끔찍했던 사건이 많았던 방이라 원래 손님에게 안 내어주는 방인데 제가 외박을 나갔던 그날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 객실을 청소하다가 깜빡 잊고 문을 안 잠그고 나왔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똑같은 객실에서 그 일가족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일가족 사건은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강원도 상급서에서 일어난 사건치고는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그때 우리 서가 완전 난리가 났었죠.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가장 잊고 싶은 공포스러웠던 기억입니다. 여담이지만 수사과에서 조회해보니까 그 객실에서 자살한 남자와 여자 모두 카드비 때문에 지명수배까지 걸려 있었더라고요. 정말 빚지고는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늦었는데 잠도 안 오고 해서 썰 하나 풀고 자야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예요. 밀양 삼낭진이란 곳에 수로가 있는데 쭉 위부터 본강까지 이어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상류 부근에는 농수로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바로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작은 공원, 동네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때는 작년에 엄청 더운 여름인가 초가을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로하고 농수로하고 이어지는 합수부 수문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수달이 많지만 간간히 입질이 들어와서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1시쯤?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들고양이인가 싶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뭔가가 제 시야 옆쪽으로 제 옆을 쓱 지나가더군요. 그 새벽 시간에 코너길을 돌아 나왔는데 사람이 있으면 쳐다라도 보던가? 아니면 조금은 놀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되는 게 보통인데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아봤는데 그 더운 여름날에 후드티를 입고 그 후드 모자를 덮어쓰고 쭉 걸어가더니 공원에 있는 윗몸 일으키게 하는 기구에 앉아서 머리를 푹 숙이고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혼자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거의 통곡을 하더니 갑자기 한순간에 울음을 뚝 멈추고 깔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저 살다 그 정도로 소름이 돋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그게 고개를 쓱 들길래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획 다시 돌리고 낚시에 집중하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참을 혼자 깔깔거리다가 다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중얼중얼 거리는데 역시나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만약 사람이었다면 전화를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그러다 잠시 뒤에 그게 서서히 일어나서는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도망은 가고 싶은데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경직이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또다시 저라는 사람은 마치 없다는 듯 쓱 제 옆을 지나가더니 어둠 속으로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더군요. 잠시 후 저는 후레쉬를 들고 그게 지나간 길 쪽을 비추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가 직진으로는 제법 긴 길인데 옆길은 논밭이라 샛길도 없고 근처에 민가도 없어서 분명히 다른 데로 새진 않았을 텐데 또 그렇게 오랫동안 제 시야에 머문 걸 봐선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 후로 거기가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지만 2번 다시 거기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건 뭐였을까요? 이건 대략 20년 전의 일입니다. 부산의 온천장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헤어지고 나니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더군요. 늦은 밤이라 택시를 타야 했는데 거기가 유흥가다 보니까 택시 잡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택시 잡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저희 집까지 예상 택시비는 한 2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당시 근처에 있는 장려관 숙박비도 한 2만 원 정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텔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장급 여관이었습니다. 택시도 잡기 힘들고 택시를 잡아도 집까지 가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여관에서 1시간이라도 더 자고 바로 출근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여관을 찾다가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선택한 여관이 있었는데 그 여관 이름이 식물장 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방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그 여관에서 나와서 근처를 둘러보다가 조금 음산해 보이는 다른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아줌마가 방이요? 딱 하나 남아있긴 한데 이러며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 남아있긴 한데 왜요? 뭐 귀신이라도 나옵니까? 그러자 아줌마가 순간적이었지만 아주 뜨끔한 표정을 보이더군요. 결국 205호 열쇠를 받아들고 205호 문 앞으로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불 꺼진 방 안에 어떤 남자가 TV 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고개만 돌려서 저를 쓱 바라보는데 그 얼굴이 몹시 창백한데다 표정이 하나도 없던 얼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문 닫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한테 아니 아줌마 사람 있는 방을 주면 어떡합니까? 하며 아줌마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시치미를 딱 대며 사람이 있다뇨.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러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그럼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했더니 순순히 동행하더군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205호 앞에 서서 제가 문에 노크를 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빈 방에 노크는 왜 하냐며 그냥 덜컥 문을 열더라고요. 그렇게 문이 열리고 그 방 안에는 사람도 없고 불도 TV도 다 꺼져 있더군요. 아까는 분명 어떤 남자가 TV 앞에 쪼그리고 있었는데 머리가 띵 하더군요. 그럼 아까 내가 본 건 뭐였지? 사람이라면 열쇠 없이 그 잠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럼 답은 하나인데 아줌마는 빈 방임을 확인시킨 걸로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 말없이 카운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본 것 때문에 도저히 저 방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군요. 하지만 나가서 다른 여관 가봐야 방이 없을 게 뻔하고 결국 그냥 거기서 자기로 마음먹고 아줌마한테 1000일념이나 굵은 소금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줌마도 분명히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아는 눈치인지 별 대꾸 없이 아래층에 가서 소금을 챙겨주시더군요. 아줌마가 카운터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방에 불을 켠 뒤에 문을 열어놓고 사방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다 뿌리고 난 뒤에 잠깐 기다렸다가 문을 닫았고 욕실에서 씻은 뒤 소금물을 만들어 전신에다가 바르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누울 자리만 소금을 살짝 치우고 똑바로 누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귀신이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서 통 잠이 안 오더군요. 결국 해 뜨는 걸 보고 나서야 좀 안심이 들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귀신은 다시 나오진 않았지만 잠을 거의 못 잔 저는 쾌행한 몰골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회식을 해서 제가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제가 거의 취하지 않거든요. 술이 굉장히 세서 제가 실수로 다른 방문을 열었을 리는 전혀 없습니다. 설령 제가 다른 방을 열려고 했다면 열쇠가 맞지 않아서 문이 안 열렸겠죠. 그렇다고 열쇠도 없는 다른 방 손님이 잠겨있는 205호실에 들어가 있을 리도 없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날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아리송하게 남아있는 추억이 하나 있어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약 10여 년 전쯤 저는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충북 음성 산속에 위치한 자그마한 소류지로 독조를 했었습니다. 그 소류지는 진입로가 워낙 험해서 사륜구동차가 아니면 진입하기가 워낙 까다로웠는데 특히나 비가 오는 날엔 사륜차조차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낚시꾼이 거의 찾지 않고 주변이 온통 정글 분위기가 나는 그런 소류지였습니다. 당시 그런 그곳을 혼자서 찾았던 이유는 그해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하루 저녁에 무려 사자붕어 2마리를 포함해서 거의 10여 수를 넘게 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추억에 이끌려서 거기를 찾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날 소류지에 도착하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수지 상류 쪽으로 주차를 하고 수풀을 헤치며 반대편 산 밑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한여름의 습도 때문에 땀을 비 오듯이 흘렸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저기압이 아주 낮게 깔려 있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날씨였죠. 그렇게 포인트에 도착해서 우거져 있는 잡목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뭔가 사체 같은 게 썩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의 근원지를 추적해보니 제가 포인트 한 곳에서 한 3-4m 뒤에 무언가를 묻은 곳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나지막하게 흙으로 덮은 봉분 같은 것이 보였는데 미처 흙으로 다 덮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폭우로 흙이 다 흘러내려간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부 살짝 노출된 곳으로 그 사이에 구더기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기분이 더러운 느낌은 있었지만 저는 사자붕어 욕심으로 별 생각 안 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보기로 합니다. 대를 깔고 나서 얼마 후 간간히 올라오는 준척급의 붕어. 근데 밤이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둥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런 날은 이상하게 저는 마음이 푸근해지고 아련해지는 저만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아마 그 어릴 적에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비를 쫄딱 맞고 와서 집에 와서 씻고 나서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비 오는 광경 보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포근하고 따뜻해지는 감정 있죠? 그런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그런 편안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대낮에 흘린 그 피지땀 때문이었는지 저는 그때 문득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평소에 꿈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엄청 무서운 얼굴로 저를 꾸짖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뭐하냐고 막 호통을 치고 혼내시는데 꿈속이었지만 전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보니까 비는 부슬부슬 오고 있었고 시계는 밤 11시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때까지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공포가 한순간에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곳에서도 혼자 낚시를 잘만 해왔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쭈뼛거리면서 선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잠시 짧은 생각에 잠겼다가 주섬주섬 대를 걷고 미친 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저기 산 아래에 민가가 있는 가로등까지 차가 곤두박질 칠 정도로 그렇게 막 달리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단골 낚시점에 들려서 장비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젯밤에 정신없이 철수했던 바람에 살림망이랑 받침대 몇 개를 그 저수지에 그대로 놓고 와버린 걸 깨달았습니다. 당시 그 낚시점에 저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지난밤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니까 막 킥킥거리면서 웃으시더니 제가 저수지에 두고 온 물건들을 자기들이 주워서 가지겠다면서 막 농담삼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휴가가 끝나고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낚시점에 계셨던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가 그 저수지에
일행들과 함께 낚시를 하려고 갔는데 저수지 초입부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서 낚시를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를 온갖 상상들과 잡념들로 가득한 한여름밤의 낚시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들은 당시 제가 낚시를 갔을 때 촬영한 포인트 사진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자취생입니다. 지금은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강아지 종은 시추입니다. 예전에 자취방을 이사하고 나서 저희 집 강아지와 함께 동네 이리저리 산책 코스를 알아가던 중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직장 문제로 자취방을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금액이며 위치며 여러 조건들을 비교해보다가도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면 계약이 어렵다고 하는 곳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몰래 키우다 걸리면 퇴거시킨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으면서 조건이 맞는 곳들을 억지로 찾다 보니까 당시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집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근처에 공원이 없었습니다. 있긴 있는데 크기가 워낙 코딱지만해서 뭔가 좀 널찍한 곳에서 제대로 산책을 시키려고 한다면 걸어서 20분 정도는 좋게 걸어가야 조금 큰 공원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치만 주말 같은 때 날 잡아서 가는 거면 몰라도 매번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평일 퇴근 후에는 주로 골목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매번 똑같은 길을 다니면 저희 강아지도 지루할까봐 여기저기 새로운 골목들을 매번 탐방하던 중이었죠. 그러던 한 번은 늦은 밤에 산책을 나갔다가 아예 새로운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길 중간에 어느 집 앞에서 멀쩡히 걷다 말고 강아지가 몸줄을 당기면서 막 안 가려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주변에 뭐가 있나? 하고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뽀삐야, 왜 그래? 뭐 있어? 저는 괜찮다며 아이의 몸줄을 가던 방향으로 당겼는데 엄청 거세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마치 반대편으로 가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안고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저한테 안겨있던 녀석이 진짜 파르르 온몸을 떨고 있더군요. 꼬리까지 바짝 내린 채 말이에요. 참고로 그날은 날이 풀려서 그닥 추운 날도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고양이 같은 거라도 봤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튼 거기를 안고 지나간 뒤에 저도 이제 팔이 아파서 잠깐 내려놓으니까 또 신나서 잘 걷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초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골목 근처로 오가는 사람들도 좀 있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뽀삐도 저번처럼 안 떨고 잘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서야 그 집을 좀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공패가인가? 그 안내판 같은 게 붙어가지고는 경찰서에서 무단 출입 금지 뭐 이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까치발을 들어서 그 집 담장 너머를 바라보니까 집은 꽤 오랫동안 비어있던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그 옆으로는 화장실인지 창고인지 모를 시멘트로 만들어진 작은 사각형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초저녁에 봐서 그런 건지 그냥 낡은 집? 요런 느낌만 받았습니다. 다른 흉가나 폐가처럼 뭐가 부셔져 있고 망가져 있고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안 가봤던 여러 골목들로 산책을 다니면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야간 산책 중에 다시 한번 그 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그날은 야간이었는데 저번에 초저녁에는 거길 잘 지나가던 녀석이 또 안 가겠다며 끙끙 버팅기길래 뭐랄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뽀삐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뽀삐를 안고 그 집 담벼락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얘가 바들바들 떨다 못해서 품에서 마치 뛰어내릴 것처럼 안달복달을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꼬리도 바짝 내리고 있고요. 저는 도대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쫄았어 뽀삐야 하면서 까치발을 들어서 그 담장에 있는 쇠창살 사이로 집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얼굴이 퀭한 어떤 할머니가 공중에 발이 살짝 떠있는 채로 마당을 원을 그리면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바로 뽀삐를 아는 채 발길을 돌려서 빠른 걸음으로 멀어지다가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할머니가 그 담장에 있는 철장을 두 손으로 잡은 채 멀어져가는 저희를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도대체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해소된 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방에서 단골이 된 카페 사장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부터는 늘상 사장님이 나와 계셔서 강아지랑 산책시키고 지나가는 길에 커피를 사들고 가곤 했는데 한 번은 강아지랑 산책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던 중에 의도치 않게 그 공패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기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전에 어떤 치매 걸린 할머니가 그 집 들어갔다 그대로 얼어 죽었어요. 겨울에 그 집 대문 밀고 어찌 마당에 들어갔던 모양인데 자기가 대문 문을 잠궈놓고는 치매라서 다시 열지도 못하고 그 추운 겨울날에 마당에서 한참 버티다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아마 몇 년 됐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연이야 딱했지만 저도 그렇고 뽀삐가 봤을 그 모습도 그렇고 너무나 소름이 돋아서 그 앞으로는 대낮에도 잘 지나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05년도에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시간표에 체육이 있는 날이면 아예 학교에 갈 때부터 하얀색 체육복과 반티를 입고 학교에 갔었죠. 등교부터 하교까지 체육복을 입고 지냈는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체육복을 학교에 챙겨가서 1교시 전 쉬는 시간에 미리 갈아입는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나온 중학교는 복도 양끝에 각각 남녀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그 화장실 옆으로 길쭉한 구조의 탈의실이 있었습니다. 그 탈의실의 구조는 교실 하나만큼의 길이로 길쭉한 구조였고 가로폭은 학생 두세 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찰 정도의 그런 좁은 폭이었습니다. 불을 켜면 천장에서 주황색깔 등이 들어오는데 그리 밝지는 않았고 살짝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탈의실 내부에는 어떤 시설물도 하나 없이 그냥 조명과 머리 높이 정도에 설치된 갈고리 옷걸이 요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을 때 말고는 들어갈 일이 전혀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
남자애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맞짱 뜬다고 들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학기 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을 앞두고 옷을 갈아입던 중 제 교복 주머니에 있던 100원짜리 몇 개가 탈의실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탈의실 바닥은 원래 복도 바닥처럼 대리석 바닥이었던 듯한데 나무 구조물 같은 걸로 덧대져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 구조물이 깊이가 꽤 깊고 타일 조각들을 맞춰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제 동전중 몇 개가 그 사이로 빠졌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줍고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동전을 세어보니까 몇 개가 비는 것 같아서 다시 탈의실로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다른 반 애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일단 정신이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돈을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방과 후 학교에 남아있다가 그 저희 학년이 쓰던 2층 탈의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 나무 타일이 제법 골이 깊어서 저는 교실에 있는 클립 같은 걸 구해와서 그걸 일자로 쫙 펴가지고는 이제 갈고리를 만들어서 동전을 꺼냈는데 그때 문득 이 타일 밑에 돈이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틈새마다 그 클립을 쑤셔 넣어서 동전을 다 회수했는데 거즘 1,500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탈의실 하나에서요. 그리고 그 호기심에 나무 타일을 손톱이 다 깨져가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들었는데 새까만 먼지만 가득할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거 층별로 남녀 탈의실 다 해보면 돈이 꽤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당장 층별로 남자 탈의실들은 다 작업을 했습니다. 타일까지 어거지로 다 들어봤는데 그 동전이 빠지면 세로로 세워지는 구조라 그런지 클립으로 동전 수거는 가능해도 타일 밑에는 돈이 없더군요. 그래도 당시 용돈으로는 꽤나 짭짤하게 회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탈의실은 방과 후라도 아직 학교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치만 분명히 거기에도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는 정말로 날 잡고 진짜 학교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 복도 끝에 있는 여자 탈의실 바닥을 드러냈을 때 거기에는 학교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부적이었어요. 애들이 장난으로 그리거나 만든 게 아니라 진짜 TV 같은 곳에서나 보던 진짜 부적이었죠.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얼른 그 타일을 덮어놓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같았으면 제가 학교에 귀신 있는 거 아니냐며 동네방네 소문을 냈겠지만 학기 초부터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바닥까지 들춘 사실이 알려지면 뻔히 변태 새끼로 소문날 게 뻔해서 일단 그때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이었는데요. 원래는 점심시간 때 친구들이랑 운동장에 나가서 뛰노는 게 일이었는데 그날은 밖에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책상 모아놓고 같은 반 남녀애들 섞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반 여자애가 저희에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너희들 그거 알아? 우리 학교에서 사람 죽었던 거. 이거 우리 친언니가 나한테 실제로 해준 이야기인데 내가 늦둥이라 우리 언니랑 10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언니도 이 학교 나왔거든? 근데 언니가 학교 다닐 때 한 학년 선배 언니가
그 윗선배들이 너무 괴롭혀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자살을 했대. 특히 탈의실로 불러서 구석에 몰아놓고 때리고 괴롭히고 말도 아니었대 그때. 그래서 그 언니 자살하고 나서부터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다가 귀신 보고 기절한 언니들이 종종 나왔대. 그래서 한동안은 여자애들이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그랬었대. 이거 실제 이야기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냥 괴담이나 허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사실을 말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애들은 그거 몇 층 탈의실이냐고 물었는데 얘도 그건 모르겠다는 눈치더군요. 하지만 전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알게 된 사실은 옛날에 그 탈의실에서 귀신을 보고 기절했다는 여선배의 괴담은 그게 계속 구전돼서 알고 있는 애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죠. 혹여 제가 그때 괜한 호기심에 그 부적을 가져다 치우기라도 했다면 혹시 지금까지도 여전히 애들이 그 귀신을 목격하고 있었을지도요. 때는 2005년도쯤 됐을 겁니다. 저희 집안은 낚시를 즐겨 했었는데요. 친척들도 낚시를 엄청 좋아했고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에 가서 밤낚시 또한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날도 가까운 친척분들과 민물 낚시를 하기로 결정했고 아침 새벽부터 서둘러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포항에서 월포까지는 30분 정도? 그리고 그 사거리에서 20분 정도 더 가면 청계리에 비포장도로가 나오더군요. 청계리는 저희 증조할머님이 사시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 그곳으로 먼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께선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하신 상태라 대답할 힘조차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밤이 되기까지 할머니 댁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가기 전까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낚시하러 왔나? 할머니께서는 힘겹게 소리를 내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할머니. 오늘 많이 잡으면 할머니께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알았죠?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며 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녁 8시쯤? 이제 차를 타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청계리 저수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산세가 깊고 비포장도로라 한참을 들어가야 저수지가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좀 더 넓은 장소를 택해서 텐트도 치고 낚싯대도 점검하여 그렇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과 저, 고모부 모두 입질이 없는 지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 마리 걸리셨는지 낚싯대를 대차게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야, 이거 뭐가 이리 힘이 세노? 큰 놈이 물었나? 어이구야. 잠시 뒤 점점 그 걸린 것이 모습을 보일 쯤 검고 길쭉하게 생긴 게 보여서 모두 의아해할 때쯤 외삼촌이 손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이? 저거 장어, 민물장어 아이가? 요새 저런 것도 올라오나? 하며 말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낚싯대를 당겨서 그것을 건져 올려냈고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물장어가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눈이 어두운 편이라 아직 모르시고 계셨고 저는 황급히 아버지를 보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그거 장어가 아니라 뱀입니다, 뱀. 당기지 말고 버리세요. 야가 무슨 소리를 하노? 뱀이 와 지렁이를 무노. 그 순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시고 낚싯대를 당겨서 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덥석 잡으셨고 그 뱀은 순간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팔을 물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 뱀부터 저수지에 내팽겨치고 아버지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뱀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은 황급히 입으로 물린 곳을 막 입으로 빨아내서 뱉으셨고 다행히 병원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상태로 보였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뱀이 미끼를 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문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이, 거참 재수도 없네. 아이고, 행님, 그 정도 상처인 게 천만다행입니다. 더 다쳤으면 후회할 뻔했는겨.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고 저희는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텐트에 주무시러 가셨고 고모부, 외삼촌, 저 이렇게 3명이서 미끼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난히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붕어 한 마리 안 낚이겠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입질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고 시계바늘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쯤 옆쪽에서 무언가를 물속으로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거 참나원. 무슨 떡밥을 한 무더기로 던지나. 저 양반이 진짜. 외삼촌이 신경질적으로 푸념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였고 저러다간 곁에 왔던 물고기마저 다 달아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자리가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옆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외삼촌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리에 일어나서 그 나무 건너편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 이보시오. 이 양반아, 여기 당신만 낚시하러 왔어? 어? 그러자 그 첨벙거리는 소리는 뚝 멈추었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외삼촌 말에 수긍을 했기 때문에 조용해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기는 낚이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고기를 낚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텐트로 잠을 청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밖에서 외박을 하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새벽 6시쯤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크게 기지개를 펴고 텐트 밖으로 나와서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이라 그런진 몰라도 저수지는 온통 물 한 개로 뒤덮여 있었고 산속인 만큼 날씨도 꽤나 추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텐트로 돌아가 외투를 입을 때였는데 어젯밤 그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상한 기분마저 들더군요. 어제와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의 첨벙거림. 저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쪽에 있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서 향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첨벙거리는 소리. 나무를 돌아서 그 안개진 곳으로 도착할 때쯤에 저는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개가 뒤덮여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어떤 남자 한 명이 물속으로 뭔가를 계속 던지고 있었으며 저는 발길을 떼지 못하고 그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5분 넘게 똑같은 반복으로 뭔가를 던지는 남자. 그러다가 갑자기 행동을 뚝 멈추고 뒤를 돌더니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서 우당탕 막 뛰어서 텐트로 향했어요. 삼촌! 삼촌! 얼른 일어나봐. 왜? 뭔데? 저는 삼촌을 데리고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허나 도착했을 땐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누가 있었던 흔적이나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물마저 엄청 잔잔하더군요. 삼촌은 잠이 덜 깬 채 저에게 말했습니다. 와, 아침부터 깨우러 임마. 삼촌 더 자러 간다. 바로 조금 전까지도 있었던 그 남자.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던지던 바로 그 남자. 근데 내가 도망갔을 땐 이미 다른 곳으로 갔나? 아니면 잠결에 잘못 본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진저리 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을 겪은 저는 아버지를 부추겨서 빨리 철수하고 가자고 했고, 아버지는 가는 길에 할머니라도 한번 보고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더니 웬일인지 할머니는 집안 마루에 나와 계셨습니다. 무언가를 하염없이 계속 주시하는 눈빛이었고, 전 할머니께 매운탕을 못 끓여드리겠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러 할머니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다음에는 꼭 잡아서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현아, 할미는 뱀 매운탕은 안 좋아한단다. 다음에는 물고기를 잡아. 알았지? 어제 꿈에서 하늘에 계신 오빠가 그러더구나. 너희들이 물고기는 안 잡고 뱀이나 잡고 있다고. 어찌나 그러시든지 내가 밤새 아주 혼났구나. 그 일이 있은 후 2달 후에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산소에 갈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매운탕을 못 끓여드려 죄송하다고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안개 속의 그 남자는 아마 저희로부터 뱀을 쫓아주시던 할머니의 오빠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